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40페이지부터 앞 시간에서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을 쭉 살펴봤는데요. 거기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죠. 그 재무제표에서 만들었던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약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을 모아서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를 표시했고요.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 기간 동안에 수익과 비용을 모아가지고 경영성과, 즉 당기순이익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표시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3절에서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좀 더 상세히 좀 접근해 보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는 그 밑에 내용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재무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인 재무보고 수단으로 다양한 정보 이용자의 공통 요구를 위해서 작성되는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를 의미합니다. 자, 그 중에서 재무제표의 첫 번째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재무상태표는 무엇이냐?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는 12월 31일 시점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재무상태라는 것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그리고 타인에게 갚아야 하는 부채,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 이렇게 나누어서 표시를 하고 있죠. 자산, 부채, 자본이 바로 재무상태표라는 재무제표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산일 현재의 그 기업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얼마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과 재무상태표 관련 등식이 있다고 하는데, 작성 기준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점, 자산과 부채는 1년 기준으로 1년 기준이나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우선 1년이라는 걸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1년 내에 현금화가 되는 자산을 유동자산이요, 그러지 아니한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1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매장이나 창고에 있는 상품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옷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자다 그러면 우리 매장이나 창고에 있는 이 옷을 말이죠. 그게 상품이 되겠는데 1년 안에 충분히 팔 수 있는 거로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죠. 만약에 매장에 있는 옷을, 재고를 말이죠, 1년 안에 못 판다 그러면 그 사업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품이나 이런 것은 다 유동자산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요. 그러면 비유동자산이 뭐냐? 예를 들면 회사가 만약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그 건물은 우리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회사가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은 우리 회사가 계속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건물이 1년 안에 현금화가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사업을 1년 하고 말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은 뭐예요? 비유동으로 분류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업무용 승용차가 하나 있는데, 이 업무용 승용차 업무를 보기 위해서 구입한 거예요. 1년 안에 현금화 되나요? 아닙니다. 그건 업무에 계속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산도 우리가 비유동자산 이렇게 분류합니다.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그거예요.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부채는 돈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 의무란 말이에요. 그 의무를 1년 안에 수행해야 된다? 그러면 유동부채. 1년 안에 수행하지 않아도 돼요. 앞으로 2년 남았어요? 아니면 3년 남았어요? 이런 것들은 비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해 가지고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회계 순환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그 만들어봤던 재무상태표는 유동, 비유동 이런 거 안 나눴죠? 계정 과목 몇 개 안 돼. 그냥 모조리 그냥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할 것은 유동, 비유동 구분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년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뒤에 붙어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 정상적인 영업주기. 네. 우리가 정상적인 영업주기는요, 이것이 영업주기입니다. 원재료를 매입하면서부터 영업주기가 시작이 돼요. 원재료를 매입해가지고 쭉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표시가 좀 이상하게 됐어요. 네. 자, 1과정, 2과정, 3과정 거쳐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매가 일어납니다. 네. 판매를 하게 되면 바로 뭡니까? 대금이 들어오죠? 판매를 해서 판매 대금이 들어오면 이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 같으면 원재료를 구입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포장을 하고 직매장으로 보내고 해서 매장에서 판매가 일어나가지고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1회전 도는 거예요. 1회전. 이것을 영업주기라고 해요. 영업주기. 왜 정상적이라는 말을 쓰느냐? 비정상적인 것은 일단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물건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또 판매도 일반적인 정상적으로 판매가 일어났다고 보자 이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특별한 일이 발생해가지고 판매가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특별한 사정은 없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주기가 1년 안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주기가 1년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1년 기준을 넘는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은 원재료가 뭐예요? 땅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자재를 사가지고 짓기 시작하죠. 아파트를 지으려면 아마 부지를 먼저 확보할 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가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가지고 여러 기간을 거칩니다. 1년 안에 거의 완공이 안 돼요. 우리 대형 아파트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면 그런 아파트 건설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는 우리가 2년으로 볼 수도 있고 3년으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업종에서는 유동과 비유동의 분류가 꼭 1년이 아니고 영업주기를 가지고 분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유동성이 크다는 말은 현금화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큰 항목 중에서 현금보다 빠른 건 없겠죠? 현금은 이미 현금이 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어느 회사든지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느 시점으로 보든지 작성을 우리가 해보게 되면은 자, 재무상태표를 자, 6월 말로 한번 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6월 달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재무상태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맨 먼저 오는 것은 현금부터 오죠. 유동자산 중에서 먼저 당좌자산, 그 중에서 현금부터, 그 다음에 당좌예금, 그 다음에 보통예금. 이 순서가 무슨 순서냐 이거예요. 유동성 배열의 원칙으로 순서가 정해진 거예요. 유동성 배열, 유동성이 큰 것부터 배열한다. 그래서 현금이 항상 어느 회사든지 맨 먼저 현금을 표시합니다. 보세요. 유동자산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유동성 배열의 원칙을 지켜서 계정 과목을 배열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줄,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게 원칙이다.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 이거예요.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이랬죠. 않는다. 상계라는 말은 서로 이렇게 퉁친다는 뜻이죠. 퉁친다. 어떤 퉁이 치느냐? 자산과 부채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거래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다가 외상 매출을 100원어치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런데 외상으로 매입한 것도 있어요.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다가 판매도 하지만 우리가 거래처에서 뭔가를 사요. 외상 매입한 것도 있어요. 60원을 외상 매입했어요. 그러면 외상 매출이 크고 외상 매입은 60원이니까 재무상태표에 그냥 외상 매입은 작으니까 표시하지 말고 이걸 퉁쳐가지고 외상 이걸 두 개를 퉁쳐서 외상 매출금 40원 이렇게 표시하면 이거나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우리 회사가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고 외상 매입금은 부채예요. 부채가 자산보다 작아. 그 거래처에 대해서 그래서 부채 빼버리고 외상 매출 그냥 40원이라고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 이겁니다.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다. 이게 두 개 다 표시하라. 그래야 더 상세하니까. 네, 그 다음에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자본잉여금하고 영업활동에서의 이익잉여금을 구분해서 표시해라. 예.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 회사는 자본잉여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자본에 해당이 되니까 자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본에 없네요. 아, 여기 있구나. 자본잉여금. 네, 제로네요. 제로. 네. 계정 과목은 있는데 금액은 보니까 제로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자본잉여금이라는 것과 여기 있는 이익잉여금이라는 거, 이거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거예요. 잉여금이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남은 돈이라는 뜻이죠. 잉여금이라는 의미는 남은 돈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를 해가지고 남은 돈, 이익잉여금은 영업을 해가지고 남은 돈이에요. 우리가 상품 매출을 통해서 남은 돈, 당기순이익이죠. 그러니까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미처분 이익경으로 오는 거 우리 회계 순환 과정에서 알고 있었죠? 배웠죠? 미처분 이익경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익잉여금입니다. 우리가 영업을 잘해서 생긴 잉여금이. 자본잉여금은 주주하고 거래해서 이익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주식이 액면가가 한 주당 5,000원인데 이번에 주식을 발행할 때 한 주당 5만 원씩 발행했어요. 그러면 한 주 팔아가지고 4만 5천 원씩 이익을 남겼죠. 그게 자본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잉여금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해라 이거예요. 재무상태표에 자본 표시할 때 꼭 나누어 표시해라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 등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재무상태표에 여러분 알다시피 자산은 차변에 잔액이 남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산의 합계하고 부채 자본의 합계를 더하면 항상 같죠? 그러니까 어떤 자본 등식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이 자본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재무상태표 등식은 바로 자본 등식을 말합니다. 자본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산 마이너스 부채. 자산이 5억 원이고 부채가 2억 원이라면 자본은 3억 원이다 이 말이에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입니다.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라고 해서 자산부채 자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요 박스에 있는 거 다음 표에 또 개정 과목으로 자세히 나옵니다. 자산부채 자본의 개정 과목들 가능한 한 개정 과목 암기를 빨리빨리 해주시면 더 좋아요. 자,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것부터 배열한다는 거 다시 나온 거고요.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의 구분은 아까 나왔던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된다. 이 실현이라는 것은 현금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동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유동이다.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고 1년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거 알고 가시면 돼요. 유동과 비유동,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는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한다. 그걸 이렇게 거창하게 지금 표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여기 별로 이렇게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앞에서 다 이 얘기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패스해도 되고요. 자, 이제 자산과 부채는 이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되는 기준을 알고 가면 돼요. 여기서는 구체적인 개정 과목은 어차피 이제 세부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고. 그런데 자본은 말이죠. 유동,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5가지로 분류해요. 이게 골치 아파요. 오히려 자산과 부채는 개정 과목은 자본보다 많지만 분류 자체가 유동, 비유동 이렇게 분류하기 때문에 분류 기준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자본의 분류, 이게 이제 법인을 기준으로 한 얘기예요. 개인 기업은 이렇게 복잡하게 자본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개인 기업은 그냥 자본금 하나예요. 맨 위에 있는 자본금 하나. 개인 기업의 자본은 그냥 자본금 하나입니다. 그러나 법인, 즉 주식회사를 말하는 거죠. 법인의 자본은 5가지로 분류해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개정 과목은 이거보다 더 많아요. 이거 분류가 5개로 분류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 과목은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본금부터 한번 알아보겠는데 우선은 여러분 책에다가 이렇게 3개를 성격이 같기 때문에 이 3개는 주주와의 거래다 이렇게 한번 써놔보세요. 주주와의 거래다. 회사, 기업과 주주하고 거래해서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요 3개는. 그 다음에 4번째 있는 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자산을 평가할 때 발생해요. 자산의 평가는 기말에 하게 되는데 뭐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건 이건 꼭 기말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기말에 평가를 많이 하는 셈입니다. 자,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여기 내용을 나중에 보시면 전부 다 평가 때문에 발생합니다. 평가를 하는 것은 뭐냐? 현재 우리 회사 장부에 있는 금액하고 시가하고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부를 시장 가격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조정해 주는 거죠. 자산평가. 그 다음에 마지막 이익잉여금은 경영성과가 일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영성과는 이런 주주와의 거래라든가 자산평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경영성과는 아니에요. 이 경영성과는 영업성과예요. 영업성과. 팔아서 남긴 이익들. 영업이익. 팔아서 남은 이익. 그것이 이익잉여금에 들어갑니다.
이게 모두가 다 자본이에요. 이 모두가 자본이다. 그래서 이 자본 분류를 말이죠. 이 세부적으로 나누면 5개 분류가 되고 그걸 또 성격이 같은 것끼리 묶으면 3개가 돼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이 있고 자산평가로 발생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고 경영성과, 영업성과로 나타나는 이익잉여금이 있다. 이걸 딱 정리하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개정 과목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자본금이라는 것은 우선 무엇이고 개정 과목은 사실상 자본금 하나예요. 자본금은. 자, 우선 자본금이 무엇이냐. 자본금이라는 것은 법정 자본을 말하는데요. 주식의 액면 금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식의 액면 금액이라는 것은 주식 액면에 표시된 금액입니다. 시중 가격이 아니에요. 거래 가격이 아니고 액면가라고 있습니다. 주식에는. 그 액면가를 가지고 배당금이라든가 자기 지분을 그 액면가로 자기 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으로 내 지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액면가 5,000원짜리인데 지금 거래가가 만약 100만 원이어가지고 내가 100만 원에 샀어요. 100만 원을 내가 주식시장에서 매입했다고 해서 내가 삼성전자에 100만 원만큼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 요구할 수 있어요? 5,000원. 만약에 그 회사가 회사를 정리한다. 그러면 내가 5,000원 지분 요구하면 됩니다. 내 돈 5,000원 내놔. 그게 뭐예요? 회사에서는 그게 자본금입니다. 주주에게 당신 지분이 이만큼이요 라고 표시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업이 미래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 지분이라고 표시된 액면가로 그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10배, 20배가 되더라도 마구 사죠.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죠. 그 주식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다 해서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지분은 적지만 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액면가를 가지고 또 배당도 해준단 말이에요. 배당. 액면가에 만약에 10% 배당을 한다. 그러면 액면가에 10%, 5,000원짜리 주식 가지고 있으면 그 한 주당 10%면 500원인가요? 500원 배당해 준다. 100만 원에 샀으니까 10%, 10만 원 배당해 주겠지? 아닙니다. 배당률이 결정되면 액면가에 대해서 그만큼 비율로 배당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은행에 내가 100만 원 저금을 하는 거를 이율을 계산해가지고 요새 뭐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이 1%다. 그럼 100만 원 저금하면 1% 예금이 1년간 나오겠구나. 그 계산과 삼성전자에 내가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면 그게 액면가 5,000원짜리인데 10% 배당을 해준대더라. 그러면 5,000원에 10%. 그러면 500원. 500원 배당금하고 이 저축했을 때 1%하고 이거 같이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자본금은 액면 금액이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5,000원짜리 100주 가지고 있으면 100주를 발행했으면 기업이 자본금은 5,000원 곱하기 100주 하면 그 회사에 자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본금을 주식을 보통주 주식과 우선주 주식으로 두 가지로 발행을 한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이걸 좀 구분해서 표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보통주 자본금 얼마, 우선주 자본금 얼마. 우선주 발행을 안 하는 기업은 그냥 자본금이면 그게 다 보통주 자본금이에요. 보통주라는 것은 그 매매 차익 또는 지분, 그런 지분까지 다
인정되는 주식이 보통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주는 지분이 인정되지 않는 주식이 또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선주 우선주 자본금을 보통주 자본금하고 구분해서 표시하는 이유는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자,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본금이라는 것은 기업이 주식을 발행할 때 자본금이 확정이 됩니다. 계속 발행하면 자본금이 계속 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본잉여금은 그럼 뭐냐? 주식을 발행했는데, 그럼 내용을 보시면 주식을 발행한다는 건 뭐예요? 증자한다는 겁니다. 증자,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이 말이죠. 또는 감자는 뭐냐? 발행했던 주식을 사들여 가지고 없애는 겁니다. 자본금을 줄이려고. 아니면 무슨 결손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증자, 자본금을 늘리는 작업, 감자, 자본금을 줄이는 작업을 할 때 기업과 주주가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 거래에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뭐가 있느냐? 예를 들자면 주식을 발행하면서 초과한금, 이걸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개정 과목을 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횡령가 5,000원인데 5만 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4만 5천 원이 한 주당 4만 5천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그것을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샀어요. 자기 회사 주식을 왜 샀느냐? 투자를 하려면 다른 회사 주식을 사야 되겠죠. 자기 회사 주식을 사면은 자본금이 줄어들어요. 자본금이. 자, 왜냐? 주식을 발행할 때 대변이 자본금인데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식이라는 걸로 분개하는데 자기 주식은 자본의 감수 항목입니다. 여기 자본 조정에 자기 주식이라는 거 있죠?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게 되면 개정 과목이 자기 주식이에요. 사서 소각하면은 자기 주식이 아닙니다. 그건 감자니까. 그런데 이 자기 주식으로 사는 경우는 사는 목적이 감자하려고 산 게 아니라 가격을 우리 회사 주식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런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가 생겨가지고 주식시장이 아주 만약에 큰 하락세로 갔다. 근데 우리 회사 주가를 우리 회사 경영 목적상 좀 방어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매도가 막 쏟아지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계속 없으면 계속 떨어지잖아요. 왕창 사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겠다는 사람이 있네. 하락이 멈추겠죠. 그래서 주가 방어를 위해서 회사는 자기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사두었다가 이제 주식시장이 안정이 됐네요. 그래가지고 다시 되팔았어요. 예, 우리가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가격이 안정화됐어요. 이제 팔았어요. 팔 때 이익이 남으면 그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에요. 이것도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자 차익도 자본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감자 차익의 이 개정 과목의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은 뒷부분에 나와요. 우리 자본 공부할 때. 그래서 우선 이 단계에서는 그냥 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냥 외우고 하는 것으로 하고, 저거 주식 발행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 차변에 분개, 대변에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처럼 거래를 놓고 분개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 교과서에 이 교재에 나오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하고요. 이 단계에서는 자본잉여금이 무엇이며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은 주발초,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있다는 것을 그냥 암기하고 가는 것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본조정이 있습니다. 자본조정은 뭔가 읽어볼게요. 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아까 제가 주주와의 거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주주와의 거래를 다른 말로 자본거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본거래에 해당이 되는데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청약 같은 걸 받아요. 주식을 청약받는 그러면 주식을 청약금을 낸 투자자는 어떻게 합니까? 청약이 결정되면 그 주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그리고 출자 전환 채무 이런 것은 보면은 출자 전환 채무라는 게 뭐냐면 채무라는 건 회사가 빚을 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빌렸어요. 어떤 은행이나 어떤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데 그 5천만 원을 나중에 3년 후에 현금으로 5천만 원을 원금을 갚는 게 아니라 출자 전환 채무 해가지고 3년 후에 우리 회사 주식으로 갚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그런 채무를 우리가 출자 전환 채무라는 겁니다. 회사 주식으로 우리 회사 당신한테 이 금액만큼 채권자한테 주식으로 주겠다 이거. 이것이 다 뭐냐면 자본 조정이에요. 아직 거래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으로 최종 납입된 자본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러나 이 주식 선택권, 출자 전환 채무 이게 자본 조정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언젠가는 자본이 되는 거예요. 저게. 주식 발행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은 다 자본조정이다. 그러니까 자본거래는 자본거래인데 자본금도 아니다, 자본잉여금도 아니다, 자본거래 중에서.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자본조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정과목이 뭐냐, 자기 주식 자본조정이고요. 주식발행 차금, 이 주식발행 차금과 주식발행 초과금은 서로 상대적 개념의 개정과목이에요. 짝꿍 개정이라고 해요. 짝꿍 개정. 여러분들 그 개정과목 외우실 때 우리 교재에 보니까 뒤에 부록이 있어요. 부록 중에 그 짝꿍 개정 외우기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몇 페이지인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 금방입니다. 네. 저보다 빨리 찾으시네. 네. 589페이지에 03번에 짝꿍 개정 과목 해가지고 이걸 자산과 부채를 짝을 이뤄가면서 이게 외우면 좀 더 또 이해가 빠를 수가 있어요.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에 짝이 되는 것은 단기 차입금, 부채 쪽에서는 자산에 외상 매출금이 있다면 부채에는 외상 매입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짝을. 근데 그 짝 중에 지금 방금 배운 거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그 밑에 표에 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인데 그 오른쪽에 자본 조정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 그런 식으로 또 감자 차익이 자본잉여금이고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이다. 또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이며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조정이다. 이렇게 짝꿍 개정 과목이라고 해서 암기하기 편하게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그 개정 과목에 암기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인쇄도 2페이지짜리로 했지만 우리 개정 과목을 또 부록에서 584페이지부터 589페이지까지
좀 양은 좀 많습니다만은 더 자세히 설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부록이 그 핵심 요약이 정리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뒤에 부록으로 단기에 그 부록만 이렇게 오려가지고 여러분이 그 지니고 다니시면서 공부하신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자본조정 개정 과목들 좀 많지만 요것만큼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외워두시는 게. 자기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주식 선택권이나 출자 전환 채무는 자본 조정에 해당은 되지만 시험 출제 빈도로 보면 거의 언급이 안 돼요. FAT 1급에서는 이것까지는 언급이 안 돼요. FAT 1급에서 언급이 되는 거는 자기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정도가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참 이름이 좀 어렵죠, 일단은. 자, 우리가 평가 손익이 손익계산서로 갈 것 같은데 손익계산서로 가는 것도 있는데 일부는 자본으로 와요.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는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평가 손익이 어디에 포함되냐면 그냥 평가 손실은 비용으로, 평가 이익은 수익으로 단기에 반영을 하던데 여기에 있는 것만큼은 수익과 비용이 아니라 자본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게 뭐가 있느냐? 자, 여기 첫 번째 점 읽어볼까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단기의 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평가 손익이다. 단기에 순이익에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어떤 것이 안 들어가느냐? 예를 들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 이제 매도가능증권이라는 거 우리 자산에서 배울 겁니다.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손실이나 이익은 어디다? 자본이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이다. 그 다음에 해외 사업 환산 손익. 이것도 자본이다. 현금 흐름 위험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 이것도 자본이다. 재평가 잉여금. 이것도 자본이다. FAT 1급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이 두 개입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과 재평가 잉여금. 해외 사업 환산 손익과 현금 흐름 위험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은 이런 종류가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실제 시험에는 FAT 1급에서는 거의 출제를 안 해요. 이게 아주 많이 나와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평가 이익. 문제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저건 여러분이 손익계산서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을 평가할 때 장부금액과 시가의 차이를, 시가가 떨어졌으면 손실이요, 시가가 올라갔으면 평가 이익이 나오는 건데 그것은 손익으로 안 가고 손익계산서로 안 가고 어디로 온다? 자본으로 온다. 이걸 잘 기억하셔라. 자, 그런데 재평가 잉여금은 명칭이 우선 위에 있는 매도가능증권하고 다른 점이 잉여금만 있어요. 잉여금만. 여러분, 잉여금이라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어디서 잉여금 나왔죠? 남는 돈이다. 평가 손익은, 손실은 손해본 거고 이익은 이익, 남는 돈이죠. 근데 왜 재평가는 여기서 잉여금이라고만 썼느냐? 재평가 잉여금은 남는 돈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돼요. 즉 가격이 오른 것만. 그러면은 이거는 매도가능증권을 평가한 건데 이건 재평가 잉여금은 뭘 평가했을까 궁금하시죠? 유형자산을 평가한 겁니다. 유형자산 하면요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자본에서는 토지나 건물이 장부금액보다 올라갔을 때만 자본으로 본다는 거예요. 재평가 잉여금은 가격이 오른 것만을 얘기해요. 최초의 장부금액보다 올라간 거. 하락한 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재평가 손실이에요. 하락을 하면 그 재평가 손실은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바로 비용 처리해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회계의 개념을 알고 이거 회계 처리의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 아주 서로 이렇게 어떤 부분은 일관성이 없는 듯한 부분들이 있어요. 일관성 없는 듯한 이런 회계 처리는 우리가 이건 특별히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그냥 외우셔야 돼요. 매도가능 증권의 평가는 손실과 이익이 전부 다 자본입니다. 유형자산을 평가할 때 그때는 재평가 잉여금만 자본이고 재평가 손실도 있어요. 재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인 당기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이걸 알아두시고요. 개정 과목을 여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개정 과목을 외우시는데 요 두 개만은 꼭 외우셔라. 이제 마지막으로 자본을 분류할 때 이익잉여금은 아까 영업성과라고 그랬죠? 경영성과. 자, 여러분 이건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경험을 해서 좀 더 이해가 더 좀 친근할 거예요. 이게. 자, 이 이익잉여금은 말이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익잉여금의 미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천. 미처분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뭐예요? 당기의 순이익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전기 거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당기의 이익이 난 것이 합쳐져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네, 그래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회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임의 적립금도 만들고 상법 등에서 법률적으로 적립하라는 의무 적립사항이 있으면 법정 적립금도 만들고 그 외에 결손금으로 이입한다든가 또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준다든가 하는 등으로 처분을 하는 겁니다. 이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나야 주주에게 배당도 하고 임의 적립도 하고 법정 적립도 하고 결손금도 해결하고. 결손금은 전기에 손실 본 것들.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된다. 계속 결손이 났다. 그러면 미처리 결손금만 나오면 있겠죠. 미처리 결손금도 이익잉여금에서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거예요. 원래 이익잉여금은 뭐예요? 양수로 얼마? 이익잉여금이 뭐 100억이 있다, 50억이 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계속 손실만 하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한 푼도 없겠죠. 한 푼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이익잉여금 마이너스 가령 5억 이렇게 나오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가면 미처리 결손금 5억 이렇게 있을 거예요. 회사가 경영해가지고 단기 순손실이 나서 지금 결손이 나 있는데 아직 회사가 어떻게 처리를 못했다. 결손금을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주주들을 보고 우리 주주님들 주식을 10%씩 좀 주세요. 다 포기합시다. 내놓으세요 하고 그 주식으로 결손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본금을 줄이고 결손금도 같이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 자본 내에서 회계 처리를 해요.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죠. 경영 성과가 장기간 오랫동안 나빠지게 되면은 앞으로도 크게 좋아진다는 비전이 안 보였을 때는 당장이라도 재무 구조를 정상화해야 되겠죠.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그 기업의 주인이 해야죠.
그게 기업의 주인이 주주가 자기 지분을 내놔야 됩니다. 자기 지분을 포기하는 거죠. 네. 결손금 처리하는데 얼마만큼 주주들이 포기해야 되는가 이걸 계산해 가지고 뭐 20% 감자를 한다, 30% 감자를 한다 이런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자본의 분류를 암기할 때는 우선 요 5가지를 암기하시고 그 5가지 중에서 요 3개는 주주와의 거래이다. 이거는 유형자산의 평가다. 그냥 자산의 평가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형자산 아닌 것도 있어요. 매도가능증권은 이거 유형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산의 평가다. 여기는 경영성과다. 이렇게 성격을 구분해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개념과목까지 분류해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재무상태표 이야기예요. 자,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내용 읽어보면 그겁니다. 총액으로 표시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을 외워야 된다 이거예요. 외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산을 외울 때는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어서 당좌자산에 있는 개정 과목은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외상매출금, 받으러금, 미수금 등이 있고 재고자산의 개정 과목은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외우셔야 된다고 우리 회계 공부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비유동자산도 이렇게 분류해서 외우시고 그 다음에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해서 이 개정 과목들을 외우시고 방금 정리했던 자본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해서 이 개정 과목들을 외우시고 그래서 이거 암기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까지 구분을 해봤고요. 10분간 쉬었다가 손익계산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